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후를 빛내주는 우수다의 김지연입니다. 금요일 한 주간 경제 소식 정리해보면서 주말 준비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을 해서 지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젯밤에 미국 뉴욕의 3대 지수는 조금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 건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 현재 시각 25일에 이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 오면서 그 와중에 3월 PCE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면서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 속에 지금 번진 탓인데요. 물론 옐런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고 물가가 점차적으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하루 뉴욕 증시 상황은 조금 안 좋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투자 심리가 개선이 좀 되면서 다행히 시장을 상방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일제히 파란불 켰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흐름 괜찮은데요. 특히나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한 것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좀 같이 올라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높은 물가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한 심리가 감지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현재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금융 지주 업종에서 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반도체부터 살펴보시면요. 미증시에서 메타의 AI 투자 확대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3% 상승하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까지 오르는 등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에서 이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도 4%대 그리고 지금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의 업사이클이 이 빅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신규 팹에 대한 20조 원 규모의 장비 투자도 예정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이오 섹터에서는 JLK가 AI를 탑재한 국내 첫 뇌졸중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스네파 출시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장에서 15% 넘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 혁신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융 부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KB금융이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은 홍콩 ELS의 손실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양호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오늘 지금 오전장에서는 8%대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KB금융은 앞으로 균등 배당을 시행하고
자사주 매각과 그리고 소각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조치는 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명확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NH증권은 KB금융의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을 40%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오늘 금융업종에서 또 신한지주, 금융지주까지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지 기자와 함께할 이모저모 이슈들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 그리고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알아두면 쏠쏠한 세금 팁까지 알아보는 시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마감 자원 시간을 살펴보는 이 증시의 특징적인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의 김유진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재 잡히지 않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1분기 미국 GDP도 1.6%로 나오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이죠. 3월 PCE 가격지수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265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1.10% 상승한 2657.4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 후 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더 많지만 상승 종목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860에서 출발했지만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시간 전까지 862까지 올랐다가 점차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675억 원, 외국인은 4,209억 원 매수 우위고요. 반면 개인은 5,52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오늘 매수로 전환했고요. 개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의 지금 매수세 보이고 있죠. 개인 매수세가 950억 정도 되고요. 기관은 181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8거래일 연속이고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1,050억 원 가량을 덜어내며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한미일 지금 반도체와 AI 협력을 한다는 의향서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SK하이닉스 4.1% 오르며 17만 7,600원을 나타내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나왔는데도 이렇게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주는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HLB, 알테오젠 등 지금 바이오주 흐름 아주 좋은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1.5%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엔캠 바이오주인데도요. 코스닥에서는 조금 흐름이 좋지 않네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날입니다. 장중에 경계하는 분위기 지속되고 있고요. 3월 가격 지수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란 시장의 전망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저희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은행이요.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 시황은 또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편지의 기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떤 이슈들 가지고 와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5일인 어제가 이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을 떠날까봐 불안해했던 환자들은 다행히 이제 큰 혼란은 없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중단할지 여전히 좀 불안감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어제인 25일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딱 한 달이 지나면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집단 사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진료 취소처럼 다행히 혼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대로라면 교수들의 이탈은 막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서울대학교 비대위 교수 4명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교 교수 비대위는 오늘 오후 주 1회 휴직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고 합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주요 병원 교수들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오늘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 등 의사단체가 불참한 상태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 국가와 이 의사 단체들 모두 환자, 나아가서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일반적인 기압, 일기압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이런 발견은 고온 고압에서 다이아몬드가 합성된다는 패러다임을 뒤흔든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편지의 기자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인 IBS는 갈륨, 철, 니켈, 실리콘으로 구성된 액체금속 합금을 이용해서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다이아몬드는 섭씨 1300도에서 1600도에서 육박하는 고온과 표준 대기압의 5만에서 6만 배에 달하는 고압 조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합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온 고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력셀의 크기 제한 때문에 합성 가능한 다이아몬드 크기 제한도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1세제곱센티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팀은 다이아몬드 합성에 대한 기본 상식을 완전히 깨고 1025도의 온도에서 1기압 압력 조건으로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단축됐을까요? 네, 연구팀은 우선 빠르게 가열과 냉각이 가능한 장치를 자체 제작해서 3시간 소요가 되던 기존 장치들과 달리 총 15분이면 모든 실험 준비 과정이 완료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RSR-S라는 장치인데요. 완도와 압력을 빠르게 조절해서 액체 금속 합금을 만들어 다이아몬드를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메탄과 수소에서 갈륨, 니켈, 철, 실리콘으로 구성된 액체 금속 합금을 만들어서 하부 표면에서 다이아몬드 구성 물질인 탄소가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액체 금속 합금 하부에서 탄소 확산이 1025도의 온도와 1기압 압력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이아몬드가 성장하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네, 탄소 확산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과학의 발전이 다이아몬드의 접근성, 가격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지인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리고 노동건강연대 매일 노동뉴스는 25일 오전 이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건설은 노동계로부터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롯데건설은 2023년 하청 노동자 5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와이어를 정비하던 하청 노동자가 지하 19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아유. 롯데건설이 원청으로 시공한 현장 5곳에서 1년간 4명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고 1명은 또 건설 해체 작업 중에 그 쓰러진 지지대에 머리를 또 맞아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일단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고요. 이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거 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명예스럽기도 하겠네요. 네, 또 공동 2위에는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하나와 또 현대건설이 올랐습니다. 공동 2위에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하나와 현대건설이 올랐는데요.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또 DLENC가 또 공동 2위에는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하나와 현대건설이 올랐고 각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ENC와 중흥토건 그리고 현대 3호 중공업이 공동 4위를 또 차지했습니다. 선정된 6개 기업에서는 숨진 22명의 전부 하청 노동자라고 합니다. 산재가 빈번한 건설업종의 특성과 위험한 외주화라는 대기업의 고용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인데요. 특히 DLENC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노동자가 숨져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특별상이 또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또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요, 우아한 청년들과 검찰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음식 배달 기업으로 그 1위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은 2022년 산재 승인 건수가 1,837건으로 지난해엔 그 1,273건으로 산재 발생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또 중대재해산업재해 발생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봐주기를 한다는 또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 오후 3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별도로 오늘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먼저 어제 기자회견 내용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25일 어제 민 대표 주도로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그 물증이 확보됐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민 대표와 신무 어도어 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회견은 약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민 대표는 억울함을 좀 토로하면서 공식 석상임에도 그 하이브 고위 인사들을 향해서 비속어를 좀 써가며 거침없이 사용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아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또 어더워의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부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뉴진스의 이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서 이 민희진 대표의 최근 행보도 관심을 갖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생중계는 방송사마다 최소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할 만큼 역대급 인기를, 화제성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그녀의 패션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처음 보는 역대급 기자회견이다. 그리고 진정한 힙합 아니냐.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 초반부터 편안한 그 옷차림부터 등장한 민 대표의 옷차림부터 화제에 올랐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직후부터 초록색 줄무늬 맨투맨 티셔츠와 MLB 모자가 거래량에 대해서 늘어나기도 하면서 품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이 외신들은 이 K-팝 산업이 단기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증권가의 분석 보고서도 함께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된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9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장, 오후장 흐름 어땠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어떤 테마들이 좀 눈에 띄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엔비디아의 아버지 젠슨 황 CEO를 만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가 반등한 데다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메타라든지 메타는 실적은 괜찮았지만 물론 가이던스가 안 좋았지만요. 아니면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좋은 실적을 좀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의 좋은 흐름 좀 이렇게 견인을 해줬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지 시각으로 24일에 미국 현지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짧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찾은 건데 함께 이 협력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전망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3를 단독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 종목으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이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요즘에 SK하이닉스의 이 목표가를 2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도 높여 잡으면서 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낸드 수요 증가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자회사 솔리다임을 통해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이 AI 반도체 산업에서 누가 엔비디아와 공고하게 손을 잡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의 파트너십과 인공지능,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AI 반도체 산업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면서 또 할 수 있을지가 이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죠. 이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더 넓혀가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와 함께 차세대 HBM 생산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는 두 회사가 서로의 기술을 통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신호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대만 TSMC와 각각 HBM 시장 그리고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각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AI 기술과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융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 반도체는 AI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AI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TSMC까지 이런 동맹이 앞으로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SK 하이닉스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마감 시간 달려가고 있는데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7만 7,60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하기 5분 전이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결국 이 AI 반도체 생태계는 물론 경쟁도 경쟁이지만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부분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고 이 업종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다 보면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뒤숭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도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요즘 들어서 한 2, 3일에 한 번꼴로 이 전기장비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좀 빠지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상승하면 오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깐 테마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계속 상승하는 이 전기장비주입니다. 변압기 교체 이슈도 있고요. 이 전선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 설비 관련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7%대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전선이나 이 재룡산업 같이 대표적인 전선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이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는 LS도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한가에 도달을 한 상황이네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25%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AI 반도체를 사용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이제 전력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전력을 소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북미 등 해외에서는 변압기나 이 전선까지 노후화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노후화 이슈가 어떤 거냐 좀 살펴봤더니 저희가 뭐 변압기나 전선 같은 거를 평생 하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이 교체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고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제 70% 이상이 이제 이미 설치가 된 지 25년이 넘은 변압기라고 하고요.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 이상이 이미 30년 이상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된 설비들 빠르게 아마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겠고요. 네.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력 설비 수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전기 장비 관련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는데요.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시장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이틀의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전일보다 3%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이 기업의 전력 변압기 매출이 상승했다는 소식은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다른 전기 정비 제조업체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력기기 업체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전기차, 반도체 이런 시장 성장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 여겨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시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유진 캐스터입니다. 오늘 시장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하락세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원하게 빨간불 켜주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월 PC 가격지수가 발표되죠. 또 일본 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어떻게 변할지 저와 함께 마감 지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B금융 등 상승세에 힘입어 1.06% 상승한 2656.57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선익시스템과 제일전기공업 등 좋은 흐름에 힘입어서 0.46% 상승한 857.15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또 컴퓨터 서비스 등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에 금융업과 운송장비업들은 하락했던 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637억 원, 외국인은 4,556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 전자 위주로 사들였고요. 기관은 금융업 위주로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물량 크게 덜어냈는데요. 5,406억 원 덜어냈죠. 전기, 전자 그리고 금융업 위주로 덜어냈던 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닥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의 상승세가 지금 두드러집니다. 네,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개인 기관 837억 원, 그리고 232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99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각각 어떤 걸 사들였나 볼까요? 개인은 제조와 기계 장비 위주로 사들였고요. 기관은 제약업, 그리고 외국인은 제조업을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주 크게 출렁이면서 이 업황에 대한 실망감 우리가 가져가나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올랐습니다. 한미일 반도체 AI 협력 의향서를 맺으면서요.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SK도 지금 소폭 상승하는 4.22%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상승 흐름에 LG에너지솔루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8% 빠진 77만 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볼까요? 역시 혼조세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혼조세였고요. 에코프로 살펴보시면요. 어제 재상장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는 0.85% 상승한 23만 6천 원에 마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네요. 아까는 상승했었는데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CPI 지수 발표가 되고요. 또 일본 은행이 물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저희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의 김유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좀 좋았네요. 전반적으로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하는 흐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오늘 몇 가지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거리가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거를 좀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목해 보셨던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선주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시장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섰는데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20%나 상승했죠. 그래서 1톤당 9,599달러에 달하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자원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광산의 폐쇄와 함께 AI 기술에 기반한 전력 인프라 확장 요구가 맞물려서 발생한 현상인데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북미 지역의 이 노후한 이 전력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KB증권이 이런 전력기기 시장의 강세가 과거와 달리 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우선주까지 상한가에 등극을 했고요. 또 살펴보시면 또 조선업계가 다시 한번 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와 함께 이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H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에만 이 7,93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하나오션도 529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이 중국의 조선 불공정 무역의 관행이 앞으로 계속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자 이 국내 조선업계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에서 기인한 건데요.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조선업계의 움직임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H현대중공업 오늘 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종가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종가는 전일보다 약 9% 가까이 오른 13만 9,500원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주들이 오늘 좀 인상 깊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흐름이 좋은 만큼 여러분도 앞으로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호재가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에는 이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똑똑한 납세자가 될 수 있는지 세금 안에 숨겨진 1인치는 과연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세금 알려주는 금요일의 남자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쏠쏠한, 알아두면 쏠쏠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무슨 조사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경제가 움직이는 게 이래요. 현물의 흐름이 있고 네. 자금의 흐름이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쵸. 내가 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지출했을 거예요. 자금은 밖으로 나갔을 맞습니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금의 원천이 정상적으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모은 건지 사업소득을 통해서 모은 건지 세금을 내고 모은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의 그 원천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근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거라든지 이럴 수도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했더니 이거 어떻게 돈 모았어요? 그러니까 뇌물 받아서 모았어요. 세금 과세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왜요? 뇌물은 좀 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얻은 거니까. 불법 원인 소득이죠, 그죠? 네. 이거를 과연 국가가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뇌물로다가 모은 돈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이건 불법적으로 모은 돈인데 이거를 국가가 분배권을 행사해서 가지면 국가가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세금을 냅니다. 오, 세금을 내고 이거는 소득세법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소득 원천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하나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걸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어때요? 물어보니까 사실은 훔친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훔친 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가가 암묵적으로 이제 그 돈이 너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이것도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되지 아닌가요?
되지 않습니다. 과세율이. 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 원천설이라는 건 소득세법에 그 재산을 모은 거에 대한 원천이 뭔지에 대해서 다 소득세법을 이제 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네네. 예,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 법에 규정이 없어요. 아. 도둑질해서 모은 돈은 그것까지 국가가 분배권을 그러면 이제 괌이 네. 조사 나왔는데 나 이거 훔쳐서 모은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그것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럼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음. 당신을 고발하겠어 이렇게 되겠죠. 아. 난 세금은 과세권은 없어. 그러나 고발할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건 네. 어때요? 이거 계속 이거 좀 뭐 어차피 네. 넘어가면 되니까 도박장을 운영했어요. 네. 도박장 운영해서 돈을 모았어. 이분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도박은 불법이니까 뇌물도 불법인데 너무 헷갈립니다. 안 낼까요? 도박장을 운영하는 거는 사업소득이에요. 네.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어. 이것도 불법이죠. 네네. 우리나라 도박 불법이니까요. 이거는 뭘까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다 법에 있어요. 세법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과세가 돼. 그래서 근데 내가 도박장을 운영해서 다 세금을 이제 다 맞았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법이니까 넌 재산 몰수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몰수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 세금도 내고 재산도 몰수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정부기관의 국세청에 뭔가 네. 세무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오. 예, 이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거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너 네네. 세금도 맞고 벌금도 내고 몰수도 그러니까요. 되라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하잖아, 그죠? 아. 예, 몰수도 되고 벌도 받았는데 이중 처벌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경정 청구를 하면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서 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세 당국의 이 세원 파악이 가능할 듯한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까요? 일단 국가가 이제 얘가 재산이 변동이 됐는지를 알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들, 뭐 자동차라든지, 그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 된과 동시에 국가에서 딱 알게 되죠. 얘가 재산 변동이 있었네. 그러면 이거 정당하게 자금 출처가 되는 건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죠. 주식은요, 뭐 계좌로. 명의 개설하는 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비상장 주식 같으면 공시는 안 되니까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거를 결산을 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해서 법인 결산한 거를 보고서 국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서화, 골동품. 애매한데요. 이거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서화나 골동품들이 사실은 탈세의 수단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뭐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구나. 나 화랑을 경영해 뭐 이렇게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수를 하면은 뭐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80% 90% 이렇게 공제를 해줘가지고 과세를 유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시점에 될 거냐. 근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미성년자인데 소득이 없는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적죠. 네. 대부분 학생이거나 그럴 테니까 소득이 없는데 뭔가 재산을 취득을 했어, 그죠? 등기 등록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안 했네. 이분은 좀 재산 취득 과정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대상을 국세청에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국세청에서 특별히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이 조사 대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예 일반인 뭐 저희나 아니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이런 사람들은 조사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특별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가 뭐 재산을 많이 취득했다든지 뭐 그러지 않으면 조사가 안 나올 텐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어요. 국가가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세대주인 경우에 혹시 표가 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세대주인 경우에는 한 4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4억 원까지 재산을 취득했다. 주택을 취득했다. 이 부분에는 조사 안 하겠다는 거죠. 기타 자산을 또 취득을 했는데 1억 원까지다. 네네. 또 채무를 상환한 것도 일종의 재산의 취득과 동일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경우를 총합해서 한 5억 원 정도까지 네가 취득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조사는 안 할게. 이렇게 공시를 한 기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확률이 적은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국가가 이렇게 또 조사 안 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이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 네. 이런 것들은 국가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전산적으로 다 걸러내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신의성시를 위반했다고 얘기해요. 금반환의 원칙을 위배한 거죠. 그러면 네네. 내가 불복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구제를 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또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입증을 해야 되나요? 어떤 예외도 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보니까 한 10억 좀 넘게 취득을 했더라. 그러면요, 한 2억 정도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 12억을 재산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2억을 제외하고 10억에 대해서면 출처를 소명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10억이 안 되더라. 그랬을 경우에 뭐 8억이다. 그랬으면 20%를 제외하고 얼마죠? 한 1억 6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6억 한 6억 4천인가요? 6억 4천에 대해서만 갑자기 암산이 안 되네요. 역시 방송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취득 자금을 전부 소명할 필요는 없다. 20% 내지는 2억 원 미니멈으로 해서 요 부분만큼은 그래 봐줄게. 나머지 부분만 입증해 달라. 그러면은 넘어가 줄게 이겁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항상 이 좀 뭐랄까 유연성을 발휘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네. 이 자금 출처 조사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이거를 받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려면은 현금으로 물려주는 게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현금을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빼가지고 네. 우리 애한테 그냥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10억을 줬어요. 와, 네. 안 걸릴까요? 걸릴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매달 빼가는 걸 어디다 썼는지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FIU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 입출금 거래, 특히 현금 거래에 대해서만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횟수를 얼마나 현금을 찾아가느냐, 와. 그 다음에 금액이 큰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자료 파생을 딱 해요. 그럼 세무서에서 이 자료를 딱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빼갔네? 이분은 도대체 어디다 쓴 거지? 현금을 빼서 쓰는 경우는 사실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거라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네. 뇌물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나 아니면 검찰청에다가 자료 통보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현금을 옛날처럼 빼가도 된다 내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준비를 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마무리.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을 빼다가 써도 이게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네. 내 범죄를 그냥 자수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 다 보고 네. 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국가가 내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래도 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저희 네. 정현태 세무사와 함께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넷째 주 금요일 마감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와 물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선 장 초반 이 반도체와 그리고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서 이 코스피가 2,65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지수 마감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2,66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은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이 개인이 매수세로 지수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마감은 85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좀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혼조세가 시총 상위 종목 중 코스닥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시장에 더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